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그릴리입니다. 사학그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AI 로봇 2000년지 자료집, 그리고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입니다. 이 해당 자료집들은 해당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놨는데요. 정말 지금 당장에 필요가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은 필요하실 때마다 항상 꺼내다 쓰시기에는 이런 자료집만한 게 없습니다. 100%다 무료고요. 저는 뭐 근데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대통령 선거 관련 종목들도 테마성으로 단기 급등주가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받아두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원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원전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주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영상들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과 시청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준비한 영상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마냥 원전 관련된 종목이 그냥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특히나 원전 관련된 영상이 좀 심한데요. 그냥 마냥 좋다, 그냥 마냥 올라갈 거다라는 희망만 주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건 투자에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상황에 맞춰서 공략해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타이밍에 공략하셔야 되는지 판단하시기 좋게 정리된 내용들을 쭉 만들어놨습니다. 제 영상의 특징은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하고 좀 다를지언정 제 영상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내용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단 하나라도 여러분께 얻어갈 수 있게 고퀄리티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근거와 함께 제시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한 가지의 정보라도 조금 더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원전 관련된 영상들은 많으면 두 개, 매주 적어도 한 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주에 하나씩 제 영상만 보셔도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 공략하신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도 여태까지 90% 확률로 여러분께 전략을 내어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높은 승률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정보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전 관련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직전에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제 슬슬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원전 수주 그 체코 원전 다녀오시잖아요. 뭐 아직까지 뭐 22일까지 내일까지 있다 오실 예정인데 사실 뭐 터질 만한 건 진작에 터져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변수는 있긴 하지만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실제 뭐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슬슬 재료가 마무리되니까 20일 날짜로 조정받는 모양새입니다. 비중 아마 정리하셨을 거로 보고 아직 정리를 다 못하신 분들은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짜라도 뭐 재료가 나오거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비중 정리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눌림목 자리를 현재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흐름을 보시면은 왜 눌림목 자리를 공략해 보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원만하게 지금 결정 그 딜 본 다음에 협상 본 다음에 원전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미동맹 기조하에 공감대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떻게든 법적 분쟁에서도 원전 계약 자신감 있다. 분쟁이 있지만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현실을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시면 체코의 태도도 굉장히 애매한 모습인데요. 뭐 표면적으로는 협상하겠다라는 의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 발언들을 보시면 굉장히 조건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벨 대통령도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 확실한 것은 없다면서도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로운 것이고 오래 끌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이 양쪽에 유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나쁜 시나리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막상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선 이런 낙관론과는 결이 다른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가 만약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한국하고의 협상이 길어지게 된다면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번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직전 영상에 있었던 대기업과의 체코 투자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뭐 현대차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수주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 웨이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이 너무 길어지거나 혹은 지금 수주에 실패한다. 뭐 이번에 이제 포기하는 거죠. 뭐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보상까지 한다라는 내용까지 최근에 담겨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시면 한수원은 결과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보상의 의미가 담긴 계약을 체코에 제시했다며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보상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체코 원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 기대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덮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슬슬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받는 분위기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서 직전주에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내어드렸던 겁니다. 실제 목요일 날짜 명절이 끝나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는 모양새를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점이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팅하우스 자체를 인수해 버리는 거예요. 혹은 일부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기자재 구매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웨스팅하우스의 인수 얘기는 뭐냐? 이게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미 최근에도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팀 코리아 웨스팅하우스 인수하자. 최근에 한미글로벌 회장님께서도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과거에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수 기회는 2025년에서 2006년도에 왔었고 이때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 기업 도시바가 굉장히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대략적으로 3배 이상 높게 치면서 6조 원입니다. 6조 원을 그때 당시 제시하게 되면서 현재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 참여했었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해당 부분이 실패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바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도시바가 망했죠. 왜 망하게 됐냐? 2011년도 3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이 터졌죠.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원전 건설 계획이 싹 다 보류되게 됐고 보류되거나 취소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 7조 원 정도의 손실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고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매수한다 만다 말이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1년 뒤인 2018년도 브룩필드라는 기업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때 당시에 원전 업계는 고위관계자는 당시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오자 국내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검토는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의 대명사격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취소됐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가장 유력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때 당시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뒤부터 지금 이제 구조 개혁을 거치면서 인수 자금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어요. 보시면 최근에야 뭐 실적 뭐 잘라낼 기업 잘라내고 더할 기업 더해주면서 다시 최근에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살아난 거지. 2018년도 19년도 당시에는 제대로 돈을 벌지도 못하고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유상증자까지 나오는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력이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지막 기회가 존재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2022년도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100% 모든 지분은 아니었고요. 한 절반 정도였죠. 결국 이 절반 지분은 카메코라는 기업이 22억 달러의 지분 49%를 인수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6월쯤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비공개로 한국을 찾으면서 협상이 좀 진행되나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고요. 실제 아직 보수 정권을 넘어가기 전이었죠. 이때 초니까 초였는데 이때 당시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권 당시죠. 당연히 이제 원전 정책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뭐 사라졌습니다. 보시면은 아시아 지역 사장 등으로 구성된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은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 한전 등을 잇따라 만났다. 당초 한미 해외 원전 시장 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명 행사가 취소되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분위기였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카메코라는 회사가 뭐 지분을 인수했는데 규모로 한국 하나 정도로 치면 10조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어디서 언제 기회가 있었냐? 직전 정부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까지 스노우볼이 굴러오게 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누구의 탓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팩트를 짚고 넘어가는 것뿐이니까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때 이후부터 원전 관련된 이 산업에 대해서 입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미국의 민주당이 5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해 왔는데요. 202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공식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원전 그래도 긍정적이야 요런 정도였어요. 자, 근데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바로 언제냐? 바로 이때 시기입니다. 2022년도 11월, 2022년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오픈 AI라는 기업이 챗 GPT라는 것을 생성형 AI죠. 공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AI 붐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 AI 덕분에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죠. 실제 이 AI 기술이 공개되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더욱더 많이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또 다음 버전 내놓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많은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마다 같이 언급됐던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실제 국내에서는요, 5년 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감당하려면 원전 53대가 더 필요하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올 정도예요. 지난해 기준 12월 기준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총 150개로 지금 현재 용량은 1986 메가와트 수준인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늘어난다. 732개가 소요되는 전력 용량이 앞으로 9,397 메가와트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건설을 더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송전 등이 발생하는 전력 손실분을 가정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근데 AI가 발전하면 이렇게 전력 수요도 좀 더 효율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뭐 반도체도 버전이 나아질 때마다 성능은 좋아지지만 전력은 좀 적게 먹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계산한 거니까 아마 53대까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원자력 발전소의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해외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술 기업들이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한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의 운명도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원전 사업은 1990년대 과잉 건설 이후 2020년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분위기 속에서 문을 닫는 업체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거의 탄소 배출 없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의 웃돈까지 지불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키워드입니다. 왜 하필 데이터 센터 AI에 들어가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는 왜 24시간 전력 공급이 필요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가리면서 AI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24시간 AI 기능을 사용하기에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공급을 꾸준하게 해줄 만한 게 뭐가 있냐?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발전소들은요, 뭐 낮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력을 만드는 대로 다 송전해가지고 사용하다가 밤이 되면 전력이 남아요. 근데 밤에도 AI 데이터 센터는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딱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딱 공급해 주기 좋은 구조입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는 24시간 그대로 데이터 센터하고 비슷하게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딱 데이터 센터에는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 원자력 발전 관련된 기업은 70% 이상 올랐고, 지금 이제 다른 전력 업체 또한 12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크게 이득을 받냐? 심지어는 이번에 폐쇄시키려고 했었던 이 원자력 발전소도 바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바로 가동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리스마일 섬, 쓰리마일 섬, 쓰리마일 섬의 원전이 재가동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원전입니다. 이게 이때 당시 물론 피해자나 엄청난 뭐 피해자가 그 표면적으로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일본의 원전 사고처럼 방사능 유출이 막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변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폐쇄 직전까지 몰렸던 이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스리마일 섬 원전 1호기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에 따라서 2028년 재가동을 시작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1하고 2호기가 있었는데 2호기가 문제가 됐었고 2호기는 다 원전 이제 폐쇄했습니다. 뭐 다 지은 거 다 다시 이제 되돌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1호기도 이제 곧 노후화돼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원전 지금 이제 가격 원전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받게 되면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계약을 맺고 이 원전을 생산되는 에너지를 구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와 같이 미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등의 중요한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매일 매시간 탄소 배출이 없고 안정적인 풍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원전은 이런 약속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기회가 3번씩이나 있을 만큼 중요했지만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뭐 마침 타이밍이 안 좋게 되면서 원전을 반대하는 정권까지 겹치게 되면서 인수 타이밍을 놓쳤고 그동안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실제 지분 인수 제한이 있었던 2022년도에 초를 기준해서 봤을 때에도 주가가 거의 70% 8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100달러에서 지금 180달러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웨이스팅하우스의 인수가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팔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경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뭐냐? 웨이스팅하우스의 핵심 기자재 구매 협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죠. 정부 체코 원전에 미국 웨이스팅하우스 설비 승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냥 가능성이 높다고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깊게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이걸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바라카 원전에서 최초의 우리나라 원전 수출해죠. 여기에서 웨이스팅하우스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바라카 원전 때는 미국의 웨이스팅하우스가 기술력이 좋았어요. 한국은 아직 원전 관련된 기술을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체코 원전 때는 좀 다르죠.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적인 부분을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혼자 수출하려고 했었죠. 그 전과 좀 다르게.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시작되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그럼 우리가 비교해 봐야겠죠. 과거에 바라카 원전 때 당시 웨스팅하우스가 원했던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 먼저 봐야겠죠. 그때 당시 규모로 치면 총 186억 달러에서 그중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퍼센트로 치면 10%를 조금 넘어가는 수치의 지금 이제 수주를
웨스팅하우스가 뺏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두산중공업과 주기 공급 계약을 맺고 두산중공업은 웨스팅하우스와 주기 건설 과정에 필요한 일부 품목, 원자로 계층 및 제어 시스템, 냉각 시스템 등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죠.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 기술 제공은 웨스팅하우스가 하고 생산 자체는 두산중공업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럼 사실상 이 구조는 뭐냐면 기술 잡은 뭐 해주겠습니까? 애초에 대한민국의 두산중공업이 웨스팅하우스보다 조금 더 싸고 품질 높은 생산을 잘해서 이미 2009년, 2008년도에도 웨스팅하우스가 두산중공업한테 함께 협업해서 원전 건설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두산중공업의 이미 생산 능력은 입증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두산중공업한테 어마무시한 뭐 대단한 기술 자문을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제공자로서 기술을 자문해주고 돈을 받아간다는 건데요. 그냥 까놓고 말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기술 자문을 해주겠습니까? 아마 거저 먹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달콤했겠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점은 규모, 그리고 어떤 구조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품을 공급했는지요. 기억하세요. 원자로의 계층 및 제어 시스템, 냉각 시스템 등이에요. 그리고 규모는 대략적으로 10% 정도였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규모는 얼마나 뺏어가려고 할까? 만약에 뺏어간다면 어느 정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기사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한 야당 관계자는 오늘 양국 대통령의 말로 보아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며 알아보니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갖는 핵심 기자재를 한국 수력 원자력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아직 협상 중이다. 금액은 전체 공잡의 20% 수준인 2조에서 3조 원대라고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납득하면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전에 10% 뺏긴 것도 울분이 터졌는데 이번에 20%를 뺏는다?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심지어는 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수주는요 의미가 큰 게요. 이번에 한국이 이번 체코 수주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시작되고 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음 수주, 폴란드 수주부터 뭐 다음 수주 이어갈 때마다 비슷한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협상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지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20%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앞서 보셨던 원래 원자로 계측 제어 시스템, 냉각 시스템 말고도 아마 뭔가를 더 수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원래 원전 설계 핵심 코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마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3대 기술로 꼽힙니다. 원전 설계 핵심 코드까지 해서 총 3가지가 포함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인수 가능성도 있고 그냥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웨스팅하우스와 기자재 구매 협상이 있는데 둘 다 쉽지 않아 보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특히나 웨스팅하우스 인수는 거의 그냥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기자재 구매 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해볼 점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죠.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계약 따내봤자 돈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안 그래도 원전 싸게 수주한 건데 까딱 잘못했다가는 기존에 중간에 뭐 원전 건설 시간만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10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를 거란 보장이 안 오를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면 오히려 적자 수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머리가 자꾸 복잡해지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 핵심 기자재 구매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강력하게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통령 당선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일주일 새 2.9포인트 하락한 27%,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포인트,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 기록. 뭐 근데 여기 차이는 여러 의미 없어요. 원래 이제 모든 통계 자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층을 겨냥해서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퍼센트가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은 뭐냐면 하락 추세이냐 상승 추세이냐예요. 굉장히 하락 추세인 건 분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저치라는 겁니다. 최저치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 최저치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를 따져보니까 의료 대란의 지속, 최근에 이제 문제 있었죠. 특히나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 고령층에서 굉장히 많은 이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료 대란에 70대도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 취임 이후 최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세대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연금 개혁이 통과가 됐죠. 실제 이런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현재 직접 내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강제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뜯어가는 게 느껴지는, 가장 이제 고용에 대해 그 노동소득을 가장 많이 받는 30대하고 4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령층도 떨어지고 30대, 20대, 30대, 40대층도 떨어지게 되면서, 20대는 아닙니다. 30대, 40대층도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최악의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어떻게든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 그래, 이런 정책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대통령이야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체코 원전 수주를 포기해버리게 된다면, 심지어는 보상금을 물어주게 된다면, 이미 보상금 물어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 보상금이 우리가 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보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단돈 10억, 20억이든 대통령의 모든 탓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해당 이슈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벼르고 있거든요. 체코 원전 무리한 수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에요. 한동훈 민주당 체코 원전 수주 망하길 바라나? 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최근에 20일 날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사예요.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어주면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제 입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유튜브 요즘 알고리즘이 무서워가지고 말 그냥 단어만 꺼내도 조심스럽습니다. 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상은 정치적인 의도나 방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실을 짚기 위해서 이제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이유로 저는 웨스팅하우스의 협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면서 다음 수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의문의 점 하나 더 풀고 가죠. 웨스팅 이렇게 가면 20포인트를 주고 나면 원전의 매력은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매력이 꽤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걸 주면서도 저는 그냥 마냥 뺏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한테 10%든 20%든 주고 나면요, 주면은 동시에 웨스팅하우스한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유럽에 있는 새로운 원전 또 다른 수주를 할 때 도와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다음 수주를 또 다시 받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막 2기 정도 수주 가능성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10기까지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기 수주하면 얼마입니까? 이번에 규모만 해도 2기 한 기에 대략적으로 뭐 12조 가량 되죠. 120조입니다. 10기 다 수주하고 나면 120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더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잃는 만큼 얻어올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당 이익은 좀 줄어들겠지만,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연속된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을 언제 사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웨스팅하우스한테 기자재를 납품한 걸 뺏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기자재를 뺏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한국 기업이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제공하는 부품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 수혜는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자로 계측 제어 시스템,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 원전 그리고 설계를 하는 기업, 요런 기업들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익이 안 나냐? 아닙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생산을 맡길 거예요. 그냥 자신들은 그냥 기술 자문위원만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매력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를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래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주가가 많이 대장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득은 보기 때문에 움직이긴 할 겁니다만은 지금까지 대장의 행동을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 파느냐? 전부 다 전량파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신규 종목을 들어갈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측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우리 기술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SMR 수출할 때야 우리 기술이 다시 매력적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우리 기술 자체도 조심스럽다라고 설명드리죠. 주가는 올라갔지만 최근에 저는 이제 파동이 이제 우리 기술은 관심 종목에서 빼버릴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비중을 축소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종목은 제가 원래 워낙에 많이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외에도 직접 검색해 보시고 겹치는 기술이 있으면 웬만하면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변수 없이 해외 원전 수주가 일어났을 때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은 누가 있느냐? 바로 변압기, 전력망 관련 종목들이 저는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해 보여요.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이쪽에 관심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먼저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가장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에 변압기 부분에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노르웨이 스타트넷에 3,300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과거에 중동 원전 당시에도 변압기 그 전력망을 공급했던 기업이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이래서 이번에도 효성중공업이 이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심지어는 만약에 원전 관련된 섹터에서 수혜를 못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AI 붐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전력망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성중공업의 전체적인 큰 그림도 만약에 원전 수주를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가 찍었다가 꽤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고가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났다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잘만 공략해 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효성중공업을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면서도 워낙에 안전한 종목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해요. 파동이 엄청 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뭘 할 거냐면 매번 영상에서 이걸 찾으려고 주력할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어떤 부품을 공급할지 관찰하면서 기자재 기술력으로 이제 돈 버는 기업들, 기자재 납품하는 기업들 중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씩 내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발견되면 진전이 있으면 바로바로 다음 영상에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효성중공업 잘 관심 두시고 다음 좀 상세한 이제 협상 내용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종목을 골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생각보다 좀 길게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쭉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말 짧게 마무리로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원전 해외 원전 그 체코에 갔는데 뭐 사실 재료 소멸이 이제 나왔다. 재료 소멸이 나오고 현실을 확인할 마주할 시작 그 타이밍이다. 현실을 마주해 봤더니 생각보다 좀 불편한 게 많더라. 그래서 단기간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핵심을 보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인수하고 협상이 있지만 가능성으로 치면
구매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근데 추진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웨이스팅하우스한테 일부 기자재를 뺏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겠다. 뭐 지금 당장 안 간다는 아닙니다. 앞서 설명이 드린 대로 결국 생산은 투자 에너빌리티가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건 좀 제외시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쪽을 생각해 봤더니 전력망 쪽이 제일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괜찮아 보이고 상세하게 지켜보면서 이들 중에서 우리가 다시 뺏어올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뺏어올 게 있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을 다시 공략해 보면서 종목을 찾아보면 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차후에 영상 진행되면서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좀 길게 설명했냐? 필요하니까요. 이거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원전 관련된 영상들은 제 영상만 의지하시고 종목 거래하신 분들이 꽤 돼 보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 항상 영상은 맹신하시기보단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참고하시더라도 뭘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가셔야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짚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진행해드린 내용은 100%제 의견은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맞춰왔기 때문에 저는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영상도 잘 시청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내용 준비해 봤으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난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아직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자리를 찍어드리면 효성중공업은 저는 지금 현재 27만 원 이하 자리가 괜찮다고 봅니다. 박스권 하단선 자리 좋기 때문에 27만 원 자리 이하 자리 왔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짚어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는 16만 원 선까지 16,000원 선까지 떨어지면 기회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이 자리까지는 거의 안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오면 기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매력적이어 보여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 기다려야 되죠. 그냥 눌림목이 나올 때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2차전지 관련된 기업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 관련 종목들이 적극적으로 주가가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특히나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은 27일 날짜로 미국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가 시작되고요. 25일 날짜로 유럽에서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서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지가 나옵니다. 이제 대형 이슈를 두 개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딱 파동이 시작되기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집 싹 다 모아놨고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바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재진 제자는 아이입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완료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사가릴리 메인 화면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드리는 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급등 추천주,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승률은 시장마다 좀 다르지만 80% 정도 승률,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높은 승률을 지향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참고하시고요. 이들 중에서 조금 더 좋은 종목을 골라 보시면 좀 더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괜찮은 종목들만 골라드리니까 여러분께서 공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4년도 2배 급등 자료집도 드리고 있습니다. 공직을 세 번째쯤 보시면 이렇게 총정리 자료집이 있거든요.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다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총 4가지의 자료집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전시황이라고 있습니다. 장전시황 이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뉴스가 뭐였고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에요. 실전 매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플하게 보기 좋게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전일자 상승 종목과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혹은 뭐 제 의견을 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적어 놓은 걸 확인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정말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장 시작 전 10분 전에만 여러분들께서 10분만 시간 내셔서 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장이 끝나고 나서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 이런 테마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테마,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슈들은 다음 날까지 정말 강한 테면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오늘 어떤 주식이 강했지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시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실전 매매에도 적용되는 내용들을 싹 다 짚어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앞으로도 100% 무료로 계속해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이디를 만드셔야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아이디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무료 아이디는 말 그대로 100% 무료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는 처음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올 겁니다. 아까처럼 들어가지지 않아요. 아이디가 없으니까. 로그인 창에 들어가시면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왼쪽 상단 가입 동의 이용 약관 동의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을 체크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여기 보시면 핸드폰 번호가 없죠? 왜 그렇게 해놨냐? 여러분들 요즘 스팸 전화, 스팸 문자 많죠? 가장 깔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유튜브 보다가 문자를 보내라서 문자를 보냈더니 쓸데없는 전화부터 스팸 문자가 오는 걸 경우 많죠. 이거 개인정보 다 털리신 거예요. 그런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에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com 혹은 뭐 각자 사용하시는 다른 이메일 적으셔도 되는데 뒤에 이메일 주소를 직접 알맞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찾기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로 광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한가 랠리에서 보내는 거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최대한 쉽게 설정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아이디 로그인하실 때 아이디 칸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골뱅이 네이버.com까지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중요한 거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시황, 매일매일 자료를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이거 체크해두면 특별한 변수 없으면 가끔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체크하시면 되니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함께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추천주, 매일 시황글, 장시작 전 시황글 10분 전에 확인하시고 급등촌 포착 자료 그리고 자료집까지 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이런 정보를 다 무료로 드려 왜 이런 무료로 주세요?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의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 주식시장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8, 9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지향하는 편인데요. 이런 이 높은 수익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변할 때마다 빠르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가진 못해도 빠르게 시장이 바뀌면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성실함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성실함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몸이 아플 때, 안 하고 싶을 때 성실하다는 건 말은 쉽지만 이걸 이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1000분, 2000분이 매일매일 접속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접속해 주시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제가 한 말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정리하게 되겠죠. 항상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걷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몸이 아프면 하기 싫어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저는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무료 정보를 많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 개인적인 홍보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 이유가 좀 가장 커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세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는 저는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받고 매일매일 접속해 주심으로써 저는 여러분께 무료 정보를 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100% 무료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정보들만큼은 100% 무료로 매일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면 하루 보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는 매일 봐야지 흐름, 플로우를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수익에 좀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생각보다 좀 길었는데요. 길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상 한 번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